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녹화 영상을 우리 그 온라인 강의에 LMS 상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 역사 그리고 사회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그 없어서는 안 될 문명과 함께 우리 생활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살아가는 모습, 각 분야에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범위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좀 좁혀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번 교과목에서는 교수님이 임의대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TV 방송으로 좁혀서 그 중에서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능 분야로 좀 좁혀서 문화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독보적으로 한류라든지 케이팝 이러한 문화들이 양산이 돼서 세계 곳곳에 한류 열풍과 케이팝 열풍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BTS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빌보드 차트의 1위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여러 곡들이 순차적으로 1위를 마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팝 역사상, 파퓰러 뮤직이죠. 역사상 그 대중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파퓰러 뮤직은 대중음악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그리고 여러 곡이 1위로 랭크된 거는 비틀스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가히 가공할 정도로 처음 그 이후로 처음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 역사적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그 현상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교수님이 그 학창 시절에는 비틀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저희 때 비틀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학창 시절에 거의 드물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마 영어 사전에도 찾아보면 비틀스는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사중창단 해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신화적인 그룹인데 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가요보다는 그 팝송 외국의 파퓰러 뮤직 그 대중가요가
좀 유행됐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미군 시대 그 미제라든지 어떤 그런 열풍으로 인해서 문화 자체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대였고 또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라서 아마 그랬던 것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가요들 금지곡 조금만 그 가사한 말이 그 자신들에게 내키지 않으면 금지곡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 그 외국 곡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비틀스 이후에 그 세계적인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탄생됐다는 것은 정말 가히 놀랄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좀 흥미롭게 생각하시고 좋아하는 이런 부분,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 중에서 범위를 좁혀서 커뮤니케이션,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TV 방송뿐만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는 여러 그 곳에서 그 음반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활약을 벌이고 있죠.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TV 장르에서 보면 예능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타 교과목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송 TV 장르는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방송법이나 그리고 그 방송위원회에서 적시하고 있는 그 장르는 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각 방송사의 원활한 제작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능 부분을 드라마와 그 오락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교수님 조금 그 혼돈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보도, 시사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서 드라마와 예능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종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예능에도 토크쇼, 그 다음에 버라이티 쇼, 뭐 시트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뭐 그 오락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는 재미에 있죠. 그리고 드라마를 놓고 보면 감동도 곁들여 있고요. 남녀노소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한류라든지 케이팝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역사적인 한류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케이팝이 그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됐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밈이라고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고 시간이 부족하면 너무 오버가 되면 다음 시간에 주차에 여러분들과 같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드라마와 이 한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한류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의 그 근원이 된
그 탄생 과정이 있어요. 한류 영어의 탄생 과정. 그것부터 우리가 보자면 언어기와 한류가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는 K-팝 남성 그룹 클론의 북경 공연입니다. KBS 미디어가 이지스라는 회사와 공동 기획하고 중국의 북경성 공장 음악 오락 위안 공사가 주최한 클론의 북경 공연은 그들의 중국 투어 콘서트 첫 번째 행사로 1999년 11월 12일부터서 양일간 북경 공인체육관에서 성장에 치러졌는데 여기에서 한류란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클론은 꿍따리 샤바라 라는 곡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려진 노래죠. 역시 중국 젊은이들에게도 그 꿍따리 샤바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가사와 다이내믹한 춤으로 중국 그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죠. 이 K-팝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코리아 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팬 일본 같으면 J-팝이 되고 중국 같으면 차이나 팝이 되겠죠. C-팝이 되는데 이 다시 말해서 한류가 있기 전에 인류가 있었어요. 인류도 조금 더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약간 일본의 영향을 좀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걸 같이 일본 드라마가 그 아파트 그 거품 마블 현상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면서 드라마가 엘로로 들어가죠. 그래서 좀 뭐랄까 쾌락 위주의 좀 그 저질스러운 그러한 그 자극적인 드라마로 돌아서면서 가족 드라마에서부터 그렇게 돌아서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드라마에 가족 드라마를 번떠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오히려 더 앞서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거는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러한 한류 영어의 탄생은 사실은 K-팝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드라마 역사를 놓고 보면 이 K-팝보다도 먼저 드라마 판매가 해외로 이루어지면서 해외 드라마 판매에 의해서 우리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그러면서 인기몰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클론이라는 가수들에 의해서 북경 공연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북경 천년보라는 곳에서 기사로 이 한류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드라마서부터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K-팝이라든지 한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수님이 그동안 그 K-팝 MBC에 재직할 때 MBC K-팝 해외 공연은 거의 교수님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촬영 감독으로 총 감독으로 맡아와서 많은 일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에피소드식으로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게요.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K-팝 공연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중국에서의 공연, 베트남에서의 공연, 싱가포르 공연,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연, 여러 군데서 했죠. 거기에서의 그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까지 제가
곁들여서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드라마는 역사 드라마가 대표적이었죠.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데 가장 인기 없던 장르 대명사였던 역사 드라마가 1998년 용의 눈물 KBS죠 로 시작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 후에 텔레비전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허준, 그리고 세계 최다 인구가 해외에 판매돼서 시청한 한국 드라마 대장금으로 인해서 외국의 대장금이라는 명칭으로 개점한 식당들도 많이 생겼죠. 대장금은 한국 역사 드라마의 인기를 말해주고 있죠. 역사 드라마가 세계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는데 한국 사회가 90년대 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역사 드라마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진 것은 역사 드라마 장르 진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우리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래서 김영삼 그 정권 말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 속에서 역사 드라마 장르 진화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퓨전 사극에서 새로운 장르로 진화를 보였는데 그 덕후라든지 페인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다모 2003년입니다. 다모의 촬영 감독이 교수님하고 그 입사 동기생이에요. 일찌감치 다모하고 베토벤 바이러스를 만든 그 감독이 이재규 감독이에요. 이재규 감독은 대장금을 만든 이병훈 감독, 허준과 대장금을 만든 이병훈 국장의 AD 생활을 하다가 그 밑에서 배워서 역사 드라마 배웠다가 퓨전으로 나온 게 입봉하면서 다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토벤 바이러스 아시죠? 김영민 배우. 그래서 그것들로 히트를 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편의 히트를 치고 영화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영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벽한 타인들을 만들면서 이재규 감독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작년 저하고 8월 달에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쯤 나올 때 됐어요. 그때 크랭크인 촬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고교 좀비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181국에 뿌리는 그런 그 영화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재밌는 그 드라마가 영화가 탄생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때 촬영 감독으로 했던 이재규 감독과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던 김경철 감독이 이제 교수님하고는 같이 입사 동기면서 굉장히 그 김경철 감독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드라마 촬영 감독으로 상당히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요.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오락, 특히 이 음악 프로그램 쪽에 상당히 그 오랫동안 음악 중심, 쇼 음악 중심 같은 거 15년 정도 했고 가요대제전, K-팝 이런 복면광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해와서 좀 서로가 그 각 장르에서 그 고군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김경철 감독은 이제 나갔죠. 다모하고 베토벤 발레에서 촬영하고 이재규 감독과 각각의 길을 걸어서 김경철 감독은 이제 드라마 촬영 감독을 하고 그 이재규 감독은 영화를 계속
해왔죠. 자, 그래서 피전 사극은 첫째 소재면에서 다모 대장금에서 보듯이 왕족이나 영웅호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죠. 그동안 뭐 주몽, 해신 같은 왕이나 거상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도 권력과 재력, 정치적 암투나 엘리트주의에 집중하는 대신에 주요 인물이 어려움 겪고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특징도 보이고 있었죠. 두 번째, 퓨전 사극의 내러티브 구조를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성에 주목하고 있어서 저작거리나 소락관, 주막 등에서 평범한 삶을 보여주고 이들의 사랑과 우정, 인간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극하고 유사하게 단순하고 극명한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적 사실과 복잡한 정보들을 과감하게 생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영화는 다시 말해서 한 편으로 끝나죠. 예를 그 어벤져스라든지 또는 뭡니까 해리포터라든지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더라도 거의 단편성으로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 드라마는 거의 연속극이에요. 뭐 6.25 특집이라든지 8.15 특집 이런 그 특집극을 제외하고는 거의 99%가 다 연속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보다는 짧은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드라마는 시청자라고 우리가 그 수용자의 명칭을 시청자로 부르는 반면에 영화는 관객이죠. 관객의 특징은 같은 장소에서 영화관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호흡을 하고 한 사람이 흐느끼면 옆 사람도 동화해서 괜히 슬퍼지는 그러한 동화작용을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드라마는 자유롭게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또는 담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자유로운 행동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하면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작 과정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드라마는 굉장히 요즘엔 사전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화는 어느 정도 제작 기간이 길면서 여유로움을 갖고 있죠. 자, 어쨌든 드라마와 영화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영화는 영상 위주예요. 영화는 그 액션이라든지 영상 위주라고 한다면 드라마는요 대사 위주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임성한 작가, 김수현 작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 히트 드라마 작가들이죠. 주로 보면 앉은 자리에서 10분 이상 둘이서 왔다 갔다 대사를 주고받는 그러한 정도로 그 대사 위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명한 줄거리로 구성되고 역사적 사실에 복잡한 정보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셋째, 영상 측면에서도 퓨전 역사 드라마는 액션과 특수 효과를 강조해서 드라마의 판타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모했죠. 다모가 보여준 대나무 숲의 결투는 영화 와호장룡의 판타지를 모방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와호장룡을 한번 감상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감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그 영화의 문화의 한 장르인 영화 영상에 백미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쾌거를 이뤘지만 감독상을 비록 받지 못한 와우 장룡은 촬영상을 받았어요. 아시아 영화 중에서는 최초로 촬영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영상미가 뛰어나는 그런 영화죠. 다모도 그와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당시의 촬영 장비가 영화 카메라에 비해서 그 선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도 면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영상미는 상당히 그 고무적인 그런 드라마였다고, 영상미를 보여준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찜에서도 특수 효과 등을 했어요. 뭐 태양사신기라든지 이산이라든지 이런 드라마에서, 이산은 이제 뭐 주몽도 그렇고 해신, 이산 다 MBC 드라마인데요. 이산 같은 경우도 태양사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 같은 경우도 김근원 감독이 이병훈 국장 에이지를 하면서 그 연출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CG 비주얼에 강조점을 두었다. 한국 드라마가, 역사 드라마가 장르적으로 진화하면서 국내 외에도 국제적으로 인기와 명성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역사 드라마의 이데올로기 측면이란 얘기입니다. 이데올로기란 말이 우리말로 뭐죠? 이데올로기? 이즘입니다. 이즘. 이즘은 뭐예요?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할 때 이즘입니다. 주의. 이념이란 얘기예요. 이념. 예. 그래서 이데올로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역사 드라마의 이 어떤 이데올로기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민족주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전통사극과 퓨전사극의 내러티브나 영상적인 측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를, 없을 만큼, 죄송합니다, 글자 틀렸군요. 많은 변화를 보이는 반면에 이데올로기 문제에서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드라마상에서 변한 게 없다는 얘기죠. 드라마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일본인과 중국인 등은 거의 특정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는데요. 다모의 일본인 악인이라든지 대장금에서의 장금이를 괴롭히고 공국에 처하게 하는 중국 관리, 그리고 태양사신기와 주몽에도 중국인 모습은 고정관념상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뭐 옛날부터서 그 나오는, 물론 이제 고전적인 우리나라에도 상투라든지 갓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자꾸 보여주는 그 뭐랄까, 일본인들은 전부 악인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관리들은 그 뭐랄까 좀 공궁에 처하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그 민족들을 공궁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그 좀 비굴한 모습에, 그러한 째째하고 비굴한 모습의 그 어떤 고정관념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재현을 넘어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심층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한때 방송 3사가 일주일 내내 번갈아가며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역사들을 방영한 바가 있는데, 주몽이나 태양사신기, 대조영, 영계서무 이런 것들이 그 줄을 이뤘다는 얘기죠. 주로 KBS하고 MBC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역사극을 냈어요. 중국의 동북공적으로 고조된 민족주의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된 시기라는데도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이 중국의 민족주의에서 발현됐다면 한국의 반응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발현됐다고 보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시각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그 외국의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가로막는, 좀 자기 것을 높이 민족주의 입장에서 지켜 세우는 이러한 역사관들이죠. 한국의 고구려 국가 주권주의 역사가 모두 당대의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대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토대를 둔 역사 드라마의 내러티브는 표정 장르에 의해서 현대적 해석과 이야기 구성이 개입하면서 이데올로기성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민족주의, 자국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역사적 현실과는 거리를 두면서 어떤 그 내러티브를 만들고 가상하고 허구적 부분, 물론 어느 정도의 비슷한 점은 있겠지만 이미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현실을 그 픽션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강력한 사회적 통합을 공고히 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하는 동기화라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허구적 현실에 근거하여 기존의 권력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바지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회에서는 뭉치는, 단합되는 효과는 있지만 그 허구적 현실로 근거해서 세계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는 그 반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권력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바지한다는 것은 자국주의 부분이란, 민족주의 부분이란 얘기죠. 대장금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끈 드라마이고, 허준 해신도 아시아 여러 국가에 수출돼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몽과 태양사신기는 동북공정 논란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었지만, 만약 수출되었다면 중국 수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 뭐죠? 그 태양사신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김종학 감독이 만든 작품이에요. 김종학 감독이 이 드라마로 사실은 배용준이라는 드라마를 연사마죠.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용준이라는 드라마 배우를 기용을 하면서 일본을 겨냥해서 만든 사실은 작품입니다. 김종학 감독은 원래 MBC 드라마 PD로 있다가 프리랜서로 나가서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SBS의 개국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모래시계, 최민수라는 그 배우를 스타덤으로 올린 드라마죠. 이 박상원이라는 배우하고요. 그 모래시계를 만든 그런 그 장본인입니다. 태양사신기를 야심차게 만들었죠. 일본에 수출을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도 제작비도 많이 일본에서 끌어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그치고 중국까지 그 수출이 되지 않으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적을 내면서 사실상 상당히 실패작으로 남았어요. 결국은 김종학 그 감독은 여담입니다만 제작비의 그 어떤
그 허덕이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제 빚에 허덕이다가 나중에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슬픈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이때 배용준 배우는 정말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개런티를 받고 편당, 회당 이 드라마를 맡아서 배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독은 안타깝게도 그 빚에 허덕이면서 비참한 정말을 맺었던 게 사실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한국 역사 드라마와 동아시아 수용자, 겨울연가의 폭발적인 인기를 계기로 한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해졌는데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아시아 수용자들의 반응이 군대 역사의 경험이나 기억과 무관하지 않으며 정치 경제적 토대와 문화적 취향과 이데올로기의 복합적 궤적을 추적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 문화에서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일본 수용자들은 2차 대전 후에 이룩한 경제성장과 사회 결속력이 최고로 발전했던 20년대 일본 발전기 황금기를 추억합니다. 가족의 결속과 사회통합을 보여준 한국 드라마에서 과거의 형수를 느끼며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있잖아요. 특히 동경 시내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을 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치솟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했는데 동경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집 한 채, 조그만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갑부라고 칭할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는 소비 문화라든지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도 활성화되고 뭐 현금이 없어도 집값이 치솟으니까 마음 많은 풍족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가족 단위 여행도 많이 하고 가족 단위 외식도 많이 하게 돼서 드라마 자체도 가족 단위 가정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드라마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 거품이 버블이 꺼지면서 아파트 값이 완전히 집값이 폭락하면서 그동안 소비를 했던 일본 그 도심에 있었던 그 아파트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공황 상태가 돼버려요. 정신 자체가 주민들의 정신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까지 집값이 올라가지고 다들 일본 전체가 그렇게 떠들썩하다가 그렇게 거품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TV에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LOG 그때부터서 LOG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TV의 예능 프로에서 자극적인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의 자극적인 공중파에서도 막 선을 보이고 합니다. 거의 그 옷을 걸치지 않을 정도의 속옷만 입고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거리에서 그 정도의 어떤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드라마는 더할 나위 없이 더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성행하게 돼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20년 전 일본 황금기를 추억한다는 게 가족 드라마 이런 것들이 한참 그 한국 그 일본 드라마에서 잘 나갔을 때 경제가 발전됐을 때 또는 아파트값 치솟았을 때 그러한 안정된 드라마에서
그렇게 엘로우로 빠지면서 그 난잡한 그런 프로그램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 드라마의 과거의 형수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가정 드라마나 이런 것들, 사랑이 뭐길래라든지